오늘은 특별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현재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앞으로 활약을 하실 것이고, 국민혁명당의 200~300만의 당원들을 결집해서 바로 이번에 반드시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고영일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후보자입니다. 이 의사 전달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제 잠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 돼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10일간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를 셀 때 요즘 백신 패스를 할 때 패스 대상자에 해당되는 이제 항체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제1야당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은 대장동 문제로 대장이 아파서 그런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고들 하면서 후보 교체를 얘기하고, 또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상, 특히 가족 문제로 인해서 요즘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토론은 실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국민혁명당은 왜 나왔느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때문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국민의 생명이 죽어간다면 그 나라, 대한민국 자체, 나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죽어가니까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혁명당은 그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치,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정치, 영혼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약을, 물론 이제 우리의 12대 공약이 있지만 그 공약을 요약하면 결국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나라, 일자리가 넘치는 나라, 안보가 튼튼한 나라, 이 네 가지로 전체 우리의 공약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나라,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공약을 설명한다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교계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목회자 과세법. 역대 어떤 정권들도 목회자에게 과세를 해서 종교에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박근혜 정권 당시에 입법을 해서 이제는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해서 정치가 종교계의 이 목회자 과세 문제를 통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한순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툭하면 세금 문제로. 현재 전염병이 창궐한 상태에서 하얀 고무신을 신고 들어가는 사람은 정문에서 제지를 안 당하고 들어가고, 하얀 고무신에 이상한 세균이 있고 이물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못 들어가고, 세상에 어느 때인데 하얀 고무신만 신어야만 가게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수단 자체가 바로 목회자 과세법이 됩니다.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만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아니,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전염병이 가다가 100km 속도로 달려가다가 멈춰서 버리고, 교회에서 식사하면 전염병은 창궐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실정인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목회자 과세법 이거 하나 가지고 목을 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이 집권하게 되면 반드시 이 목회자 과세법을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 공산당 때문에 여기 등 터지고 저기 등 터지고 하는 수 없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텍사스에 20조를 투자해서 텍사스에 자기들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일자리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하청업체 일자리 다 없어집니다.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을 10년 동안 면제해주고 90%까지 면제해주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기업인들을 가둬놓고 이런 일들이 다시금 벌어지지 않게끔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세금들입니다. 세금들. 과거에는 부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면 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콘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좋은 품질의 콘돔을 수출하는 굉장히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는데, 기업주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기업은 2세들이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서 상속받은 지분, 주식을 다 팔아야만 상속세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제3자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현대가는 계속해서 생존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대우, 그 위대한 김우중 회장님이 만들었던 대우는, 김우중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대우는 무너진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젊은 경영학도에게 물어봤더니 분식회계를 해서 그렇답니다. 누가 분식회계를 했습니까? 김우중 회장의 자제들이 분식회계를 했습니까? 김우중 회장님이 분식회계를 했습니까? 전문 경영인을 데려왔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온 전문 경영인들이 분식회계를 해서 빼돌렸습니다. 왜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삼성, 일가는 왜 그렇습니까? SK는 왜 그렇습니까? LG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기업을 이어받아서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자녀는 다른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분식회계 할 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살릴까? 그러나 전문 경영인, 지식 많죠? 그러나 주인의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지만 대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이 모든 문제, 이 세금 문제만 폐지해도 다 문제없이 해결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것은 종부세입니다. 아니,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까 종부세 대상 주택이 됐습니다. 주택 하나 있는데 나는 은퇴해서 연금 하나 먹고 사는데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봤더니 대출 안 돼요. 대출 규제해버리고. 주택을 살 때 국가에서 해준 게 뭐예요? 등록세, 취득세 받았어요. 근데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유지하는데 국가가 해준 거 있습니까? 근데 왜 종부세를 내게 해요? 이거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폐지하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부담 없이.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1가구 1주택자가 왜 양도소득세를 내요? 팔고 큰 데로 간다는데, 팔고 작은 데로 가서 돈 쓰겠다는데, 이런 부분들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또 문제되는 게 이중과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중과세, 휘발유 가격에 세금이 어느 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실제 휘발유 가격은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진세라고 하면 부자들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서민들은 작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물건에 들어있는 세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100억 버는 사람도 휘발유 강남 가면 1,800원 내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1,800원 내는 거예요, 리터당. 이런 부분들, 이중과세로 돼 있는 부분들 다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우리가 물건 살 때 여러분들 물건 가격의 10%를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민이나 부자나 다 이런 부분들 이중과세 되는 부분인데, 과도한 세금이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세금들인데, 그거 없애면, 세금 없애면 국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법인세 마찬가지로 세율이, 최고 세율은 우리나라가 27.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선진국 OECD 평균은 22.9%입니다. 우리가 4% 정도 높습니다. 기업들은 어디로 갑니까? 세금이 낮은 곳, 비용이 낮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탈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19%로 낮추게 되면 밖으로 나갔던 미국으로 갔던 기업들, 중국으로 갔던 기업들 대한민국 새만금에 다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 세금 풀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휴지 줍게 안 해도 돼요. 기업은 알아서 세금이 낮은 곳에 와서 열심히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문제되는 것은 이 세금 중에서 개인소득세. 여러분들 개인소득세가 10억 넘으면 얼만큼 내야 되는 줄 아십니까? 45%. 법인은 27.5%가 가장 큰 금액인데 세율인데 개인 사업자는 10억이 넘으면 45%를 떼갑니다. 이 개인소득세도 20%로 이하로 세율을 조정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벌고 당당하게 신고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45%의 세금을 매기면 세금을 다 신고하겠습니까? 신고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 탈루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20% 이하로 세율을 고정해 버리면 결국은 그 세금을 누락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나머지 80% 가지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 모두가 부자를 만들어주면 국가가 지원 안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삽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살아왔습니까? 기업들, 자영업자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외국인에게 나가고 있는 세금을 전면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 의료보험료, 그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 제도에 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 한 사람이 의료보험료를 30억 원을 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183일 이상 병원에 입원도 못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이 보험료, 의료보험료를 수급한 금액이 3조 4천억입니다. 그중에 2조 4천억을 중국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낸 돈을 외국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의 지원되는 국민 의료보험을 전면 중단해서 우리 세금이 1원도 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의료보험 혜택 보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민간 사보험 시장을 외국인들은 이용하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의료보험 사보험 시장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건 개인이 가입해서 개인이 실비 보전 받으면 그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비용은 1%도 외국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이중 국적자들에 대한 부분도 적성국가 이중 국적은 허용하지 않도록 해서 적성국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지급되는 세금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공약이 마스크로부터의 자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외국인 범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금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공약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문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회하시면 살게 있는데요. 예. 그 고후보님 그 정책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세금 관련 예. 부분이나 중국 관련 부분. 예. 예. 일단 세금 관련 부분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예. 사후들의 세금 관련 정책을 보면은 세금을 대폭 높이고 예. 그리고 지원을 대신 많이 해주겠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예.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예. 생각하기도 하는데 고후보님은 반대로 복지 정책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세금을 대폭 낮추겠다고 네, 네, 네.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정책이 타후들과의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예, 타후보들은 현재 이 정책을 내는 세율을 높이고 복지를 이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사회주의의 기류입니다. 세율을 높여서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게 좌파의 이론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달리 저는 세율을 낮추고 국가의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 후보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큰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가장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출산 장려수당을 우리가 저출산 장려수당을 40조 넘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34조 정도를 풀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 74조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저출산으로만 한정시켜보죠. 40조 예산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형식의 이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40조를 작년 출산한 2020년에 우리나라가 27만 명 출산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으로 쳐서 30만 명에게 1인당 혜택을 주면 40조 금액은 1인당 1,100만 원씩 월 1,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 1,100만 원씩 여러분 애 한 사람 낳으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 만약에 월 1,100만 원씩 신생아에게 주면 애들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낳죠. 다 늦둥이 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떻게 직접 돌아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큰 정부는 누구에게 돈이 돌아간다? 공무원과 기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부담은 누가요? 다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아까 개인소득자, 개인사업, 개인소득세가 27.5%가 최대 금액이라고 했는데 45%, 법인세는 27.5%. 여러분 45 반을 걷어가 버린 거예요. 돈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세율을 감액해 주고 세금을 감액해 주고 국민들이 마음껏 영업할 수 있게 하면 세상은 국가가 지원 안 해도 더 잘 돌아가요. 그리고 세금이 공무원이나 기관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은 마땅히 혜택을 받아야 될 편면적 복지 대상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예. 추가되는 요청인데 네. 그 세금을 늘려서 세원을 마련하는 거고 예. 무조건 이걸로 정확한 데이터가 예.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을 낮추고 예. 낮췄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수치적인 데이터는 저희들 그 정책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세금이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입니다. 5천만 국민이고 독일은 8천만입니다. 2022년 예산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독일이 예산이 많아야 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예산이 많아야 됩니까? 5천만과 8천만 하면 독일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이 50조 이상 많습니다. 내년 예산 604조인데 독일은 한 5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복지는 어디가 잘 돼 있을까요? 독일이 잘 돼 있습니다. 대학 수업료 면제지 않습니까? 세금을 도둑질하는 부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야, 수치를 따지고 보면 단적인 예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 관련해서 드리게요. 예. 지금 보수권에서는 현재 이번에 가장 원하는 게 아무래도 정권 교체일 겁니다. 어떤 조치요? 정권 교체. 예. 정권 교체일 텐데 그 야권에서 특히 보수권에서 예. 박지원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경계를 하는데 예. 힘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한다고 예. 해서 예.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새 매우 많은 예. 지지를 얻었고 예. 인지도도 쌓았기 때문에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데 혹은 승리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보수 야당이라는 제1야당이라는 곳은 상당히 좌측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측으로 끌고 와줄 수 있는 정당이 현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쪽 좌측의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라는 더 좌측으로 치우친 정당이 있는데 그 정책을 통해서 좌측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중도에서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국민혁명당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관련된 우리의 이념적인 그 기초를 우측으로 자유민주주의 측으로 옮길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과 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정당제
정치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간접적인 측면이고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러한 정책적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저희들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예. 좀 비슷한 질문이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1야당의 예. 역사적인 실책으로 인해서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어두워지고 있는 예. 분인데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보관이 있으신지. 그거는 탑 시크릿이라고 해야 될 건데, 요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이제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거는 전략적인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요 생명이 다하도록 대한민국의 예수 한국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예. 안 하시면 교육장 정책이 풍족지 않고 경제 쪽으로 갔으니까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우리 그 교계 저 기자님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일반 기자님들하고 같이 왔을 때 제가 또 상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 이 정책 내용 보니까 가슴이 확 닿는데 아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한데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기독교계 우리 국장님들 모시고 특별 기자간담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